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살 된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35살 여자입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제 곁에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뱃속에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 살아 숨쉬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의 행복이 찾아오기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인생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하려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왔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었어요. 제 기억 속엔 없었지만 고아원에서 생활했었을 때의 나이가 4살이었다고 해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새벽 아침에 울음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제 한쪽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죄송하다는 문구와 함께 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놓고 가셨던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들어온 동생들이나 언니 오빠는 입양이 되기 위해 고아원에 들린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애교와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거리를 두며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원장님의 노력으로 입양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던 원장님께서 몇 번이나 기회를 더 만들었지만 전부 다 거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덧 고아원에서 나가야만 하는 나이가 되어버렸고 그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 손을 잡으며 상담을 해주셨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가려던 그때 갑자기 멀리에서 뛰어오시며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저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내에 도착해 전화를 하면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나올 텐데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에게 내성적인 면을 최대한 가릴 수 있게 노력하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신 뒤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으로 고아원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공중전화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살가운 행동을 보인다는 걸 성격상 못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내쳐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앞서면서 전화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밝은 목소리로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전화가 있는 위치를 알려드린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밝은 웃음을 보이시며 다가오셨고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또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상상하던 일반 가정집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한 건물에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저 말고도 다른 여성분들 몇 분 더 있었는데 주고받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 아줌마를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빛을 보시더니 금방 적응될 거라면서 박스 하나를 툭 던져주셨고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을 전부 다 넣으라며
갑자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정색을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돌변한 얼굴 표정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서 당황한 나머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다시 돌아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 덩치가 상당히 큰 남성 두 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제가 앞으로 지내게 될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언니들과 다르게 나이 때문에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을 해야 한다며 일거리를 주셨고 그때부터 무서움에 몸을 떨며 간단한 설거지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노려 아줌마의 품 안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괜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지내라. 뭐하러 밖에 나가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저기 있는 언니들 있지? 너처럼 처음에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고부터 서빙일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 사는 인생 별것 없어. 숟가락만 뜨면서 살면 되는 거지. 네가 여기에서 나간다고 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은 바쁘니까 마감하면 궁금했던 거 물어봐. 그리고 저기 얼굴 험악하게 생긴 오빠들 있지? 보기엔 저래 보여도 엄청 순둥이들이야. 너랑 같은 출신 오빠들이다. 지금은 분위기에 눌려 두렵겠지만 적응 좀 되면 여기에서 지내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착한 걸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저 중에 머리 긴 언니 있지? 여기에서 나갔다가 저번 달에 다시 돌아왔어. 왜 그랬는 줄 알아? 평범한 가정을 꾸린 일반 사람들과 달리 고아원 출신이라고 취급부터가 달라서 대우 자체를 못 받는단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전부 고아원 출신한테 화살이 돌아와서 견디기 힘들어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비록 술집 운영하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내 아들, 딸처럼 끼고 살고 있다. 그러니 마음 추스르고 어디 가겠다는 생각 하지 마. 여기서는 나랑 저기 있는 언니 오빠들이 너를 지켜줄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혼자가 되어버린다는 거 명심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이 말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도 계속 불안에 떨고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줘야겠다. 나도 예전에 거기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어. 아줌마는 제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자 자신의 과거를 얘기해 주셨고 저와 같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제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를 이곳에 믿고 맡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왜 저를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생활하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원망을 했었는데 함께 지내면서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며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성인이 되었고 아줌마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미용에 관심 있다고 했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나랑 너희 언니 오빠들이 뒤에서 받쳐줄 거야. 네? 저는 왜 언니들과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체질에 맞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너처럼 내성적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너희 언니들이 사람 상대하는 게 쉬워 보이는 줄 알아? 정말 힘들고 더러운 일이야. 하루에도 몇 번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성이 너한테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뒤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어 했다고. 그런데도 사람이면 쉽게 끊을 수 없다고. 내 옆에 아직까지 붙어 있다. 다 얘기 끝난 거니까 미용학원에서 열심히 기술 배워서 먹고 살 준비해라. 내가 봐도 그 일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계절도 안 타고 꾸준하게 손님들도 오잖아. 그리고 우리도 너한테 미용받으면 돈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아. 자격증 따고 미용실 차릴 정도 실력 갖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 마련해 줄 테니 열심히 배워. 아줌마와 언니 오빠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며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 혼자 다른 걸 한다는 게 미안했지만 아줌마는 이미 제 성격을 알고 계셨고 술집에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만큼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하며 관련된 공부 또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좋은 결과를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매일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행복만 느끼고 싶었는데 소소하게 살면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미용학원에서 실습을 마치고 간식거리 사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아줌마가 운영하던 술집 주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고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술집 안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술집 안에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누군가를 체포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을 하던 도중 불길이 크게 번지는 바람에 술집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줌마와 언니 오빠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술집 안에 모두가 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체포했던 남자가 한 명의 언니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몇 번이고 고백을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자 모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홧김에 불을 지폈다는 걸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술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방관 분들께서 몇 시간 동안 힘겹게 불길을 제압한 뒤에야 검게 그을린 아줌마와 언니 오빠를 만날 수 있었고 누가 누군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려드린 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움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두를 잃게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고 계신지 옆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려 노력하셨지만 그동안 함께 있던 좋은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힘겨웠던 장례식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던 가슴 아픈 일들이었죠. 원장님께선 저를 두고 그냥 가실 수 없으셨는지 얼마 되지 않는 부조금으로 겨우 장례식 자금을 맞출 수 있었고 조금 남게 된 부조금과 형편도 좋지 않으신 원장님의 도움으로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고시텔을 마련해 주시면서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홀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라고 저를 힘껏 안아주신 뒤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원장님께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세상을 떠난 아줌마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힘이 들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빚까지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끝까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했었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삶을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렇게 미용사의 꿈은 접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고시텔 주인 아줌마께서 문을 두드리며 손을 내미시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여긴 원래 첫 달 떼고 기본 3개월씩 끊어야 하는데 성희 씨는 내가 2달이나 파줬었잖아. 계약 사항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라고. 지금 당장 3개월치를 지불하던지 아니면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정도로 인기 많은 곳인 거 잘 알지? 저번에 보니까 고원 출신인 것 같은데 우리 고시텔 이미지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 고원 집합소로 알려지거나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곳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춰놓은 곳이라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뒤에서 부모님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생활하는 거지. 어찌됐든 3개월치 끊어주지 못한다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지. 아르바이트에서 벌은 돈 어디에다 쓰길래 고작 3개월치도 메꾸지 못하는 거야? 고시텔 운영하는데 얼마나 차질이 생기는지 알아? 죄송해요. 저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수습기간이라 돈을 적게 받아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면 수습기간 3개월 끝나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월급 받을 수 있으니 그때 전부 지불할게요. 대신 월세 한 달치 조금 올려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집주인은 저에게 한 달치를 조금 더 올려봤더니 다음 달에는 무조건 3개월치를 달라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이 나도 3개월치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고시텔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른 주거지를 알아봐야만 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설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뒤에 이사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결국 집주인에게 한 소리 들으며 얼마 되지 않는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확실히 시설 좋은 곳과 비교는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 하나 누우면 꽉 차는 곳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습기간도 끝이 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상상을 하며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밟아 나가려 했는데 세상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이 나자마자 저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뇨?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실수 하나 없이 잘 해왔는데요? 그건 성희 씨 생각이고 사장인 내가 봤을 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일하는 게 좋아지기는커녕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보이잖아. 저 애들 봐라.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그런데 성희 씨는 세워라 내워라 모든 동작이 느려 터졌잖아. 미안한데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수습기간이 뭔지는 잘 알고 있지? A를 배우는 단계인데 그 기간 안에 만족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장의 재량에 따라 그만둬야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사장님 제발요. 저 지금 어디 갈 곳도 없어요. 여기에서 일 그만두면 겨우 눈 붙일 수 있는 고시텔에서도 나와야 한다고요. 그건 성희 씨 사정이지.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는 실적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저보다 먼저 온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몫도 저한테 시켰을 때 싸우는 것도 싫어서 묵묵히 했었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남의 배만 채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울며불며 봐달라고 했지만 사회는 냉정했어요.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눈물을 쏟아내면서 고시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다 보니 어느새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귀에서 계속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옆칸에서 누군가 쉬지 않고 기침을 하는데 상당히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낯선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침 소리는 심해졌고 다른 객실에서 눈을 붙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침 소리에 화가 났는지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사람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도와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쿵 하더니 기침 소리가 멈췄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객실 사람들이 느꼈는지 119에 신고를 했고 집주인은 급하게 방문을 열었는데 고시텔에서 머물고 있던 남자가 객혈을 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 어찌할지 몰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때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쓰러진 남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봐달라며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고시텔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손님이 끊길까봐 서둘러 방안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저는 얼떨결에 병원에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고시텔에 있던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저를 보고 보호자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고시텔에 쓰러진 남자는 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는지 당장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고 있는 남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당장 입원 치료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데 누워있던 남자가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치료를 거부했어요. 옆에 있다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안색이 안 좋은 남자에게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금의 몸 상태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 남자는 몸을 일으켜 진통제를 부탁했고 잠시 뒤 약을 타고 다시 고시텔로 들어왔어요. 집주인은 사람 세상 떠날 줄 알았다며
간 떨어질 뻔했다고 괜찮냐는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단순 감기라고 얘기하면서 쉬고 싶다며 문을 닫았어요. 남자는 병원에서 듣던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길래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칸이라 너무 괴로웠어요. 당장 병원에 가지 않고 이런 곳에서 병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서둘러 병원이라도 가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왜 병을 키워요? 일단 따뜻한 물 좀 마셔보세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감기가 심했을 때 예전에 알던 분이 따뜻한 물을 자주 주셨거든요. 정말 병원 안 가보셔도 괜찮겠어요? 이러다 또 쓰러지실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계속 기침해서 많이 신경 쓰이죠? 죄송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되니까 심해지네요. 그래도 약 먹었으니 조금 있으면 기침도 멎을 거예요. 안 그래도 따뜻한 물이 생각났었는데 고마워요. 이런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받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왜 치료 안 받고 이런 곳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이해 못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요. 매일 저녁에 따뜻한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걷는 것도 힘이 들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상은 충분히 해드릴 테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보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몸에 신경 좀 쓰세요.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으면 병원 가셔야죠. 부탁하신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매일 저녁에 뜨거운 물 준비해서 드릴게요. 다른 거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던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저녁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었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다음 달 지불해야 될 월세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하루빨리 이런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세상살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결국 집주인에게 다음 달에 월세를 드리겠다며 부탁을 해야만 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음 달 월세를 미리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구하는 대로 꼭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월세? 그거 안 줘도 되는데. 성희시 여욱한에서 지내고 있는 남자 있잖아. 건강상 문제 있는 남자 말이야. 그 총각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1년치를 미리 현금으로 결제해 주던데. 나야 미리 당겨받았으니까 좋긴 한데 큰 돈을 한 번에 줬다는 건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성희 씨가 하도 순수해서 내가 조언 좀 해주는데 사람 함부로 믿지 마. 모든 건 대가가 따르는 거니까. 저렇게 보여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해줬다. 언제든지
긴장 늦추면 안 돼. 도움 좀 받았다고 1년치를 미리 결제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것도 고시텔에서 살고 있는 남자가. 딱 봐도 어디에서 사기당해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집주인의 말에 당황했고 곧바로 옆칸에 살고 있는 남자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들어오라는 말에 문을 열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저 매일 저에게 갖다주는 따뜻한 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게 되었네요. 매일 따뜻한 물 하나 갖다 줬다고 1년치 월세를 결제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저를 얼마나 한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별다른 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대충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도움드리면 좋잖아요. 저도 가는 마당에 좋은 일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건 전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차라리 저에게 도움 주실 정도로 돈을 가지고 계시면 병원 치료를 받지 그러세요.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남자는 더 이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따뜻한 물 한 잔 부탁한다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까봐 따뜻한 물을 건네준 뒤 방으로 들어와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괜찮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신중하게 신문을 보며 고르고 있는데 옆칸에서 벽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노크한 뒤 들어가니 바람 좀 쐬고 싶다며 부축을 원하시길래 얼떨결에 도움을 주었네요. 그 남자는 거친 숨을 내쉬며 옥상으로 가자고 하길래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갔고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 평상에 앉혀 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또한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는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아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던 남자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큰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곤 저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더니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말을 걸어오길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부 듣게 된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 인생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서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못했던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어느새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전부 떨쳐버릴 수 있게
곁에서 웃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이었고 가지고 있는 중병의 아픔이 저로 인해 덜 아프게 느껴진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받은 만큼 보상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 또한 밝은 얼굴로 바뀌기 시작했고 웃는 모습을 보니 과거의 술집에서 함께 일했던 오빠들이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보살펴줘야 한다고 책임감이 생길 때부터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삶이 안쓰러워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게 이상했어요. 왜 이런 느낌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건 저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오는 동정이 어느새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곧 떠나야 하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얼마 전에 나랑 병원 같이 다녀왔잖아. 의사가 얘기하길 앞으로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얘기했나? 그보다 짧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 남은 기간 동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오빠 부탁 들어줄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금처럼 바람 좀 쐬면서 성인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모습 보는 걸로 만족해. 눈 감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봐. 오빠 떠나면 나는 또 혼자가 되는데 우리 좋은 기억 하나쯤은 만들어두면 좋잖아. 나는 남자친구 생기면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그건 오빠랑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해야지. 놀이공원? 그러게, 그건 나한테 무리일 것 같다.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면 같이 가. 내 원래의 꿈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는데 나도 그건 무리겠다. 당장 결혼할 여자가 없잖아. 결국 총각으로 세상 떠나게 생겼네. 그럼 우리 결혼할까? TV 프로그램에서도 가상 결혼 생활 같은 거 하잖아. 오빠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처음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평범한 가정을 만들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고 세상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했지만 결혼은 신중한 거라면서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났을 때 그때 하라며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제가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1년을 계약했던 고시텔을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나머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머지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 생활하게 되었고 모든 걸 진심으로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에게 더 이상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정식 부부가 되면서 저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도장을 찍었으니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툰 음식을 차려주는 기쁨과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책임감은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고, 그 사람 또한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앞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단순히 소꿉장난 같은 상상을 했었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저에게 밀려오는 슬픔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아 또다시 혼자가 되는 두려움에 정신적인 고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묵묵히 제 손을 잡아준 남편은 자신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며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는 기침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 손에 쥐어주며 나중에 꼭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용하라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운 나머지 눈물만 흘리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눈을 뜨지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한 뒤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몸 안에는 의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의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폐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어요. 제 주위에는 왜 항상 불안정한 사람들만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었고 한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암이라는 중병 때문에 제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모든 절차를 끝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짧지만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에 남겨진 남편의 얼마 없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세상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괴로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런 슬픔도 저에게는 사치였고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의 공간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봤고 다행히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의 이상함을 느끼게 되면서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에게 제가 겪고 있는 몸 상태의 변화를 설명해주며 어느 병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냐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임신한 거 아니냐며 임신 테스트기로 일단 검사해보고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아줌마의 말에 너무 놀라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보니 검사 결과 2줄이 나왔고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사장님께 알려야만 했어요. 다행히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되어버렸고 출산을 앞둔 상태가 되면서 아랫배에 조금씩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까지 며칠 더 있어야 해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퇴근하던 도중 갑자기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고시텔이었고 아랫배를 움켜쥐며 건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집주인께서 저를 빈 방으로 데려다 주신 다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면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왔는지 심호흡을 반복적으로 크게 내쉬면서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집주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건네주었던 물건이 그때 마침 기억이 났습니다. 집주인이 어리둥절해하자 그걸 사용하면 도움 주실 분이 나타날 거라고 거친 숨을 내쉬며 부탁을 했고 그렇게 집주인은 카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처음 마주하게 된 분에게 일단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쁜 딸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누군지는 아까 설명했죠? 내 카드를 왜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상우 씨가 카드를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길래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과는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예요? 지금 상우는 어디 있어요? 몇 년간 찾고 있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지금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움을 줬으니 이제 상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상우 씨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보면 전혀 모르셨나요? 상우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상우 씨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이예요. 그리고 제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는 상우 씨 딸이고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내 아들과 결혼을 해서 지금 딸까지 낳았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정리가 안 돼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그동안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다는 눈치네요. 상우 씨가 왜 몸을 숨겼는지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상우 씨한테 들어보니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되던걸요.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전부 다 사실이니 이번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하고 계신 어머님, 새어머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본처인 어머님을 내쫓으셨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상우 씨를 신뢰하지 않고 내치신 거예요? 모든 걸 버릴 만큼 그렇게 저분이 좋으셨어요? 어떻게 아들의 말은 믿지 않고 저분의 말만 믿으실 수 있죠?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신 새어머니께서 그토록 상우 씨를 몇 년간 쉬지 않고 찾던 이유가 범행을 숨기려고 그랬다는 거 아세요? 본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증거물을 가지고 있던 상우 씨를 해하려 했던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병원에서 입원도 하지 못하고 결국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입원하게 되면 신혼조회가 되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나 저분에게 연락이 닿았다면 저와 만나기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버님의 막내 따님은 본부인이 아닌 저분이 낭떠러지로 몰아서 세상을 떠나게 한 거라고요. 따님을 발견한 본부인께서 결혼 문제로 한동안 따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원래 새어머니의 아드님과 아버님의 따님이 서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본부인께서 반대가 심해 그걸 불만 삼았던 저분이 아들을 아버님 집안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분이 본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부 계획을 꾸민 짓이었어요. 저분 아드님은 아버님 따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빌미로 현장을 발견한 본부인에게 저분이 모든 걸 목격했다며 거짓 진술로 본부인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계획대로 본부인을 구치소로 내치고 그 자리를 저분이 차지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따님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이용해 마음을 사로잡은 거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던 상우 씨가 수사가 끝나고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혹시 모를 단서를 찾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죠. 따님이 떨어지기 직전에 저분의 다리를 잡았는데 같이 넘어지다가 뒷굽이 떨어졌었죠. 그걸 상우 씨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상우 씨가 증거물을 발견한 사진을 내밀면서 저분을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아버님은 상우 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두 귀를 닫으셨어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남편이 처음에 새어머니가 꾸민 짓이라며 1차적으로 다른 증거물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새어머니와 일치하는 점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주변에 있던 쓰레기로 판정이 되면서 정신약으로 인한 망상에 불과한 남편의 행동이라고 판단돼 모든 게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 또한 쓰레기로 간주되면서 남편이 가져온 증거물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였죠. 이미 종결이 되어버린 사건이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걸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분이 눈치채게 되면서 따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 상우 씨마저 처리하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상우 씨만 잡으면 결정적인 증거물은 없어지는 거고 본부인께서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를 발견하셨던 고시텔에 그 사람은 폐암인 상태에서도 증거물이 저분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아픈 몸을 참아가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아버님이 상우 씨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셨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확률 또한 높아졌었겠죠. 그 사람은 저에게 건네준 카드가 도움을 받으라고 준 카드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건네준 거였어요.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따님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상우 씨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매일 아버지와 여동생과 어렸을 적 함께 웃고 지냈던 그날을 그리워했었다고요. 그만큼 아버님을 사랑했던 상우 씨의 원한도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천벌받아야 한다고요.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그동안 억울한 누명들 때문에 힘들었을 세상 떠난 남편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땅을 치고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라는 분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아버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뒷굽에 따님의 지문과 손톱 자국이 떨어지기 직전에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친어머니께서 누명을 벗고 구치소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뒤늦게야 전부 아시게 된 어머님은 오열을 하시며 상우 씨의 사진이 걸려있는 납골당에 주저앉아 괴로워하셨네요. 어머님은 시부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두 자식들을 세상 떠나게 만든 결과들에 대해 소송을 걸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상우 씨 아이를 가진 저를
어머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어머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나 지나가게 되었네요. 어머님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시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딸처럼 진심을 다해 저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희 남편이 세상 떠났던 날이라 그때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나이에 남편을 만나 어머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와 어머니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응원의 댓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남편을 대신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놀이공원도 다녀왔네요. 언제나 마음속에 남편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 끊임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